네,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태광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광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 불균형 현상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분양 과열 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방 지역의 분양 시장은 미분양 상태로 지금 냉랭한 상태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집값은 0.15% 상승했는데 서울은 0.8%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한 부동산 평가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은 일경 7,700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 서울의 수도권에 대한 시가총액은 일경조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 61%로 나타나고 있어서 서울하고 지방에 대한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할까요? 예, 저는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장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양날의 칼날처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과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의식마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학자로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부동산 주택 가격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인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은 그 조세 정책이나 금융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정책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은 다른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죠. 그런데도 같은 정책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일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률적인 이 부동산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일으켜 올지요? 네, 일률적인 그 정책은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규제하거나 그다음에 공급 완화 같은 거를 하거나 뭐 반대 현상이 있을 텐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에 이제 강화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 같은 데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린 정책을 해야 되는 불구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하고 지방도 규제를 똑같이 해버리면 지방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키가 뭐 1m 90인 사람이 있고 1m 50인 사람인데 똑같은 양복을 입혀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키 차이도 있고 등치 차이도 있는데 지방하고 서울하고 일괄적인 똑같은 정책을 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일률적인 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로 다른 효과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실질적인 이런 일괄적인 정책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뭐 수도권에는 그 과잉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되는데 또 지방은 또 개발도 해야 되고 발전도 시켜야 되는데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그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은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갖추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를 강화할 지역에 강화를 하고 또 완화시켜줄 때는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지금 서울과 광역시, 지방은 완전히 지금 주택 문제도 틀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울권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규제를 강화해도 되지만 지방에서는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결국 이 일괄적인 정책으로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틀림에 불구하고 또 똑같은 정책을 피면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서울은 좀 홍수가 되고 지방은 가뭄인데 뭐 햇빛을 가린다고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좀 틀리게 좀 해야 적시성에 맞고 니즈에 맞는 정책이 돼야지만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시선을 좀 지방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도권의 대학을 좀 저는 지방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유명 대학들은 지방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에 지금 지방 수도권의 대학이 넓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대학이라고 내가 말하진 않겠지만 서울에 있는 20개 대학만 중에서 3, 4개만 지방으로 옮겨도 거기다 주택도 공급하기도 하고 지방도 살아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그 선진국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도 지금 워싱턴 DC에 있지 않고 케임브리지라는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좀 지방으로 좀 옮겨서 서울에 있는 땅에 대한 프레스를 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좀 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 인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대학 입학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고 서울에 이주하는 직장도 서울에서 구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 주거가 필요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의 부동산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명문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을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에 큰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청년들이 인서울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서울의 청년 주택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방의 청년들 유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단순히 대학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상생도 같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이 서울에 있던 대학교 부지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현재 대학 캠퍼스 부지는 대부분 넓잖아요. 넓은데 서울시 전체 대학교들이 서울시 면적의 약 3%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복궁보다 더 넓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상위 20개 대학 토지 면적을 합한 결과 총 면적은 약 1,530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세대당 면적을 85평방미터로 잡고 건축층 수를 20층으로 계산해 보면 서울 시내 대학 중에서 2개에서 4개 정도만 부지만 옮겨도 8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18 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대학 부지를 활용하면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요. 동시에 지방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로의 인구 유입 수요가 줄어들면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의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면 한국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 격차로 인해서 자유 이전의 거주는 없다고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집을 팔아서 수도권에 와도 전세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다른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지역별 니즈에 맞는 정책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수도권에 큰 차지한 토지를 지방으로 좀 옮겨서 한다고 하면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태광 교수님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